밤마다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에서 수십만 달러를 물쓰듯이 쓰는가 하면 개인 제트기와 저택, 호텔, 피카소 작품을 구입했으며 본인의 생일에는 카니에 웨스트, 로버트 드니로, 킴 카다시안, 페리스 힐튼, 싸이 등 세계 최고의 스타를 초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란다 커의 전 연인이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친구이기도 했으며 몇 년 전 국내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YG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한 조 로우. 지구상 그 누구보다 돈을 펑펑 썼던 그의 능력은 약 45억 달러, 우리 돈 6조에 달하는 나라의 돈을 훔쳤기에 가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저질렀으며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사치를 즐긴 후 한순간 잠적해버린 수배자 조로. 한편의 영화 같은 사기로 채워진 그의 인생을 지금 한번 알아보시죠. 말레이시아 페낭섬에서 태어난 조 로우. 1960에서 70년대 태국의 철광업과 주류사업, 홍콩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그의 할아버지 덕분에 그의 집안은 꽤나 부유했으며 조로는 영국 런던의 명문 기숙학교인 하로우에 진학했습니다. 이곳에는 왕실 가족이나 석유 재벌의 자녀들처럼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백만장자의 아들인 조로는 억만장자의 친구들과 우정을 쌓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말레이시아로 초대하였고 160피트의 요트에서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본인의 것이 아닌 렌트한 요트였지만요. 또한 브루나이 대사관의 편지지를 구한 조로는 웨스트엔드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마치 자신이 브루나이 왕실의 일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VIP 테이블을 예약해달라고 편지를 위조했습니다. 덕분에 조로와 친구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축구 선수들 그리고 모델들과 파티를 즐길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조로는 권력과 명성이 모든 종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의 경영대인 와튼스쿨에 입학했으며 이곳에서도 사기 행각, 아니 개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짜집기한 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대학 신문에 기고를 하였고 덕분에 조로는 뛰어난 주식 투자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한 리스한 렉서스 컨버터블 자동차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운전했으며 그가 말레이시아의 왕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은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가장 돈이 많은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한 다음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인의 생일날이면 호화 나이트클럽을 빌려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성공의 아이콘처럼 보이고 싶어 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로의 이러한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사람들은 그가 엄청난 부잣집 도련님이라 여기기 시작했죠. 그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이 누구이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말레이시아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부호 및 왕족의 자제들과 인맥을 쌓아나갑니다. 조로는 중동의 권력 구조에 특히 관심이 많았으며 각 나라에서 누가 돈을 통제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로는 아부다비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됩니다. 조로는 아부다비 펀드의 경우 규제가 거의 없고 투명성이나 감독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는 훗날 그의 사기 행각의 핵심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윈튼그룹이라는 본인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말레이시아에 투자하고 싶은 중동 투자자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로는 이번에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유명한 페트로나스 타워에 초호화로 꾸민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부유한 엘리트들을 사무실로 초청해 네트워킹 파티를 하기 시작했죠. 때마침 조로는 말레이시아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폴과 비슷하게 금융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막대한 돈을 투자할 투자자가 필요했죠. 여기서 조로는 기회를 발견합니다. 조로의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중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리자인 나집 라작의 양아들인 리자 아지즈가 있습니다. 당시 나집은 말레이시아의 부총리 자리에까지 올라 있었죠. 나집과도 연을 맺은 조로는 중동에서 친해진 부호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말레이시아의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할 중동 투자자들과의 거래를 중개하게 됩니다. 조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공을 본인이 아닌 나집에게 돌렸습니다. 나집은 사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그의 인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져 갔죠. 사람들은 나집을 큰 투자를 유치하고 말레이시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정치인으로 여겼습니다. 덕분에 그는 2009년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이로써 조로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집의 아내에게 비싼 보석을 사주고 나집의 딸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도 했으며 그녀의 졸업식에도 참석했죠. 이로써 나집은 조로를 완전히 신뢰했으며 그의 모든 아이디어를 조로에게 주저없이 공유하였습니다. 조로는 말레이시아가 중동의 것과 비슷한 국부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함께 원 말레이시아 개발 원 MDB 기금을 설립합니다. 공식적으로 원 MDB 기금은 국가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녹색 에너지와 관광에 투자하고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을 위한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말이죠. 그러나 조로는 나집에게 자신이 기금을 관리하게 해준다면 그중 일부를 나집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집의 이름으로 큰 이벤트를 주최하거나 그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 주택을 건설해주는 등의 자금 말이죠. 나집에게 이는 윈윈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조로는 원MDB 기금을 관리하고 사실상 어떤 감독도 없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기금의 의장은 나집이 맡았고 조로는 단지 조언자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조로가 모든 기금을 관리했죠. 이제 조로는 말레이시아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원MDB 기금은 첫 번째로 투자할 거래를 찾았습니다. 조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석유 회사인 페트로사우디와 함께 합작 투자를 조직했습니다. 이 계획은 원MDB가 석유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기금에 있는 거의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고 조로는 나집의 허가를 받아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로는 페트로사우디아와의 합작 투자 계좌에는 겨우 3억 달러만 보냈으며 나머지 7억 달러는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진 구스타 리미티드라는 회사로 보내었습니다. 조로는 이 회사가 사우디인이 소유한 회사라고 주장했고 원MDB가 계속 합작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한 빚을 갚기 위해 구스타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이는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구스타 리미티드는 단순히 사기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 이곳의 실제 소유주는 바로 조로였습니다. 이로써 원MDB는 마치 페트로사우디아와의 합작 투자에 10억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3억 달러만 투자했고 나머지 7억 달러는 조로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로는 이 돈의 일부를 몇몇 고위 인사들에게 침묵을 위한 뇌물로 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위직 인물들은 모두 조로의 친구들이었기에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죠. 이제부터 그의 화려한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는 7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을 언제든 사용 가능한 100% 현금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조로는 이 돈으로 요트, 저택, 스포츠카를 마음껏 사며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베버리힐즈에 대형 호텔을 구입했으며 매일 밤마다 호화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에 나타나 파티를 즐겼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조로와 그의 친구들은 개인 제트기, 알코올, 도박, 그리고 모델 및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과 파티를 하기 위해 약 1,0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는 원MDB에서 훔쳐온 돈으로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매일 밤 파티를 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파티에 참석한 셀럽들에게는 개인당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겠다는 소문까지 퍼뜨립니다. 그는 포커게임에서 100만 달러를 잃어도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VIP들 사이에서도 조로 수준으로 돈을 쓰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부욱 그 자체였습니다. 뉴욕, 라스베가스, 할리우드의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엄청난 돈을 쓰는 그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죠. 그 결과 조로는 각종 유명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흠모했던 페리스 힐턴과 파티를 즐기기도 했으며 이제는 친구처럼 정기적으로 어울리게 됩니다. 조로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20명의 플레이보이 버니들로 둘러싸인 라스베가스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클럽을 모두 사들이고 친구 그리고 유명 인사들과 함께 비밀 파티를 열었습니다. 킴 카다시안의 결혼식에는 흰색 페라리를 선물해 주었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수만 달러에 이르는 명품백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베가스에서 열린 그의 생일 파티는 마치 콘서트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으로는 카니에 웨스트, 브래들리 쿠퍼, 로버트 드니로, 마이클 펠프스, 킴 카다시안, 페리스 힐튼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있었고 싸이는 강남 스타일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로는 케이크 속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튀어나와 그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죠. 그는 이 파티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이곳에 참석한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은 엄청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신문에서는 그를 말레이시아의 큰손, 도시클럽 신의 미스터리맨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조로의 몸값은 더욱 올라갔고 한때는 유명 배우 미란다 커와 사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로가 누구인지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해졌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1MDB에서 훔친 돈은 조로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나집 총리를 위한 정치적 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제 자신의 돈을 이용해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디카프리오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R등급 영화였던 탓에 1억 달러의 예산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조로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영화가 바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덕분에 영화 크레딧에는 조로의 이름이 올라갔고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을 때 조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Riz and Joe, thank you for being not only collaborators but taking a risk on this. 재밌지 않나요? 월스트리트 역사에 남을 사기꾼을 다룬 영화를 세계 역사에 남을 사기꾼이 훔친 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조로는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부문 책임자인 킴 레이즈너와도 인맥을 쌓아나갑니다. 조로는 킴에게 개인 제트기를 보내 초호화 여행을 제공해주기도 했죠. 이렇게 친해진 조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골드만삭스가 1MDB의 채권 발행 및 판매를 도와주어 더 많은 자금 조달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2012년 1MDB는 골드만삭스를 통해 3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조로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중 14억 달러를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해외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30억 달러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으며 이 중 일부 역시 다른 해외 계좌로 빼돌렸죠. 이제 조로는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만 수십억 달러, 원화로 수조 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덕분에 그의 미친 소비는 계속되었고 유명한 예술품과 값비싼 집들을 계속해서 사들이며 도박과 파티도 이어나갑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의 나집에게도 뒷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6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대비 200배나 비싼 수수료,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골드만삭스는 잘 알고 있었지만 큰 지불을 받는 대가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로가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먼저 그는 은행 계좌의 이름을 실제 유명한 회사들과 비슷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거대 글로벌 투자 회사인 블랙록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블랙록 커머디티스 글로벌 리미티드라고 지었죠. 얼핏 봐서는 돈이 블랙록으로 보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로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또한 하나의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켜 마치 실제 거래나 대출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원래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이러한 해외 계좌를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요. 조로는 미국 법률 회사의 신탁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경우 고객 기밀성 규칙 때문에 이러한 계좌들은 규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간의 거래는 감사관 혹은 은행으로부터 주의도 훨씬 적게 받으며 정부의 기금은 일반 회사와 비교할 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했죠. 이를 통해 조로는 최종적으로 1MDB에서 45억 달러, 약 6조 원을 훔쳐갑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는 사실상 조로의 개인은행 계좌처럼 활용되고 있었던 거죠.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된 나집 역시 1MDB가 보이는 것처럼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비밀스럽게 돈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1MDB가 약속했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5년 한 내부 고발자가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었고 이를 통해 조로의 계획 그리고 그가 저지른 사기의 전모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약 30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나집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나집은 다음 선거 때까지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묵살하죠. 그러나 조로에 대한 혐의가 미디어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자 2018년 5월 나집은 충격적인 선거 패배를 겪었으며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선거 패배 이후 나집과 그의 아내는 국외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시위대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이후 경찰은 나집의 집을 급습해 2억 7,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567개의 핸드백, 423개의 시계, 243개의 선글라스, 14개의 티아라를 포함한 압수물을 수거했습니다. 나집은 여러 범죄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그는 중국으로 도피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소유한 별장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가 상하이의 빅토리아 시크릿 파티에서 목격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말레이시아 정부 자금을 들고 사라진 조 로우. 미국 FBI는 물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경찰들은 여전히 사라진 조 로우를 찾고 있습니다.